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제목이 이제 평화 감수성과 예술에다가 이제 그것이 좀 글을 쓰는 가운데 좀 더 이제 얘기가 좀 심화된다고 그럴까? 이러면서 이제 내 안의 영성 평화를 위하여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뭐 같은 흐름이에요. 이제 영성 평화라는 거는 이제 영성, 그것은 본성,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어머니와 아이가 교감하면서 생기는 가장 진한 사랑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성적인 감성이 사실은 인간에게는 가장 어떤 제일 깊은 원형의 감성이에요. 그 본성이 있고 그 이제 집단 무의식의 세계로까지 이제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생기면서 이제 형성되는 이제 문화, 그게 이제 MEM이라고 그래갖고 밈인데 그 문화에서 형성되는 게 이제 제일 초기적인 감성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고 그 청소년기, 뭐 청년기, 장년기를 거치면서 이제 형성되는 감성 속에 이제 지성의 옷이 이제 입혀지는 것이죠. 공부를 하면서 이성적으로 단련되고 사회의 질서 속에서 세상을 이제 보다 조직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사고를 갖게 되는데, 인류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러한 이 성질, 인간의 성질들을 다 갖춰 가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거치는 것이 이 세 가지의 성질을 관통하고 통존하고 있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 그래서 왜냐면 죽음에 막닥뜨려지는 순간에 가서 삶과 죽음을 전체를 생각하게 되고 내 안에 본성과 감성과 지성을 다 통존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초월적 세계 또는 신과 맞닥뜨려지는 그러한 세계관, 이런 걸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간에게는 그런 네 가지 성질을 다 갖추고 있는데 평화가 그 중에서 가장 영성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그 안에서 이 가치를 가지고 이게 지향하는 인간의 어떤 네 가지 성질 속에 다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평화를 갈망하고 본성적으로, 감성 속에서도 계속 평화에 대한 가치를 이제 추구하는 게 있고,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뭐 논리 속에서도 보면은 목표가 평화인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누가 전쟁을 목표로 삼습니까? 전쟁과 평화는 사실 대립된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는 것은 뭐 평화를 향하든 뭐 살고 싶든 그 수단을 통해서 목적으로 가는 평화나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수단이고 목적이고 차이가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이 평화의 가치를 계속 실현해 왔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은 제가 제목에서 왜 두 가지를 다 붙였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본래 제목으로 돌아가서 평화의 감수성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이 본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이성적인 것 또는 영성 속에서도 계속 정서적으로 흐르는 그런 직관적 세계가 있다. 체험적이고 직관적인, 딱 이성은 이성주의만이 있는 게 아니고 영성 안에는 감성이 배제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본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점에서 평화 감수성은 평화 가치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흐르고 있는 어떤 정서적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것을 표현 양식으로서 인류는 무수하게 예술로서 표현을 해왔던 게 인류의 문화 예술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고대부터 인류의 예술이 보면 평화 가치가 목표가 돼서 표현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평화로 읽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걸지 모르지만 결국 평화와 사랑, 이 두 가지 가치이죠. 근데 제가 그 시적으로 표현했듯이
사랑은 마치 불꽃과 같이 타오르고 평화는 강물처럼 흐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뭐 제 시적으로 창조한 언어라기보다도 고대의 신화세계부터 쭉 내려오는 시적 언어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은유죠. 평화를 사랑은 불로 표현하거나 하고 평화는 물로 표현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거 뭐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물과 불이야말로 가장 원형질이잖아요. 그죠? 예. 문화에서도 가장 원형 문화가 사실은 불을 은유로 하거나 물을 은유로 하는 그런 세계가 굉장히 많아요. 강해요. 어쨌든 그런 세계를 한번 인류에서 가 어떻게 사고해 왔는가, 평화의 원형적인 이미지, 그 은유를 어떻게 활용해 왔는가를 한번 쭉 좀 살펴봅시다. 이 앞에 첫 이미지는 제가 산골에서 한방 눈이 왔을 적에 거의 나무들도 다 눈 속에서 가려지고 앙상한 뼈다구만 남아있으면서 있는 그 나무 가지들을 보고 그린 거예요. 붓으로 그려놓고 목 하나로 나중에 베낀 거죠. 아주 간결하게 까만 선만 그 눈보라 쪽에서 얼핏 그 보이는 그 선에서 이거 생명력을 저는 느끼고 저걸 보고서는 이렇게 혼자서 감동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랬던 거고, 저는 제 세계에는 그런, 제가 신화 세계로 들어가고 평화를 더 근원적인 평화로 생각을 해보려고 자꾸 하는 거는 제 숲속 체험 20여 년이 있어요. 저는 20여 년을 산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유라시아 대장정이라고 자동차 대장정을 하면서 하바롭스크에서 아무르강을 타고서 쭉 올라가는데 그 남쪽이 펼쳐지는 게 흥할령 산맥이에요. 대흥할령. 이쪽은 자동차로 우리가 달리면서 찍은 거야. 가다가 틱 하고. 저기가 흥할령 산맥이고, 그 북쪽에는 이런 초원이 쫙 펼쳐지죠. 저 흥할령이 저거구나라는 걸 이게 감을 잡기 시작한, 옛날에 책이나 역사책으로만 보다가. 근데 저 대흥할령, 소흥할령 산맥을 타고 북방의 대륙의 우리 동이족들은 더 따뜻한 남쪽으로, 동쪽으로 막 내려오는 그 지름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흥할령 산맥을, 그 고원을 잘 타고 내려오면은, 말 타고 오면은 바이칼에서 저 백두산까지 뭐 얼마 안 걸린대요. 열흘이면은 달려온다는 코스예요. 강명구가 마라톤을 뛰는데 하루에 80km씩 달려오면서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절반을 유라시아를 달려왔잖아요. 뛰면서, 차도 안 갖고 뛰는데 벌써 8,000km를 달려왔어요. 16,000km쯤 되는데 네덜란드 헬싱키에서 우리 한반도까지 들어오는데 16,000km인데 그래서 절반을 벌써 달려온 거예요. 고대도 그 많은 종족들이 형성되고 이주하고 또 흩어지고 했고 소멸하고 했던 그 땅들이 그렇게 사실 넓은 땅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죠. 그렇게 아득하게 먼 땅이 아니다. 그리고 그건 자연과 인류족에 의해서 다 연결되어 있고 파동과 물결 쳐가지고 문화들이 서로 전파되어 왔다. 저는 문화에서 파동설을 제일 믿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문화라는 게 그냥 여기서만 갑자기 창조되게 된 게 아니라 저 서아시아 끝에서부터 이렇게 막 파동 쳐서 여기까지 온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장구나 무슨 뭐 징이나 뭐 이런 것만 봐도 벌써가 알 수가 있고요. 가락에서도 느껴지고, 이 그림 미술의 기초 양식인 그 실크로드의 그림 양식들 보면 뭐 비슷해요. 이제 아주 이집트의 그림이나 저쪽 서아시아의 그림, 페르시아의 그림이나 중국의 그림이나 이쪽 한반도의 그림이나 당초무늬 같은 거는 쭉 같이 있는데 이게 당초무늬가 원조가 또 페르시아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화라는 게 파동쳐서 왔다. 그래서 이런 이 자연과 함께 흘러서
저 끝에 민족이 여기까지 오는 것은 지극히 적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민족이 종족과 종족이 연결되면서 물결이 이쪽 물결을 밀고 가고 그러면 파동 쳐서 오잖아요. 그 동쪽 끝이 한반도였다. 그래서 유라시아의 많은 문화의 엑기스들이 이 바닷가의 파도처럼 밀려서 여기에 들어왔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답게 소화했던 문화였기 때문에 상당히 문화가적으로 풍부한 문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륙뿐만 아니라 해양도. 이건 바이칼이죠. 바이칼을 저는 동쪽에서 딱 들어가면서 브리아트에서 들어가면서 봤을 때가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오히려 이르쿠츠크에서 비행기를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바이칼보다 이쪽에서 아무르를 타고서 달려서 그 아무르의 시원인 바이칼에 딱 가는 순간에 갑자기 바다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강도 아니고 호수도 아니다. 이건 바다다. 바다 맞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거대한 육지의 바다가 딱 나타나는데, 어머니 강이요, 어머니 호수요, 뭐 이런 말도 하세요. 어머니 바다. 이런 말로 이게 탄성이 질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그때 같이 수신제죠, 일종의 바이칼 이 어머니 호수에 제가 거기도 바다를 어머니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이칼이 어머니 바다라는 뜻이에요. 또 거기도.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는 그 거대한 대지와 물을 옛날부터 왜 어머니에 은유했을까? 이것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머니로 은유했지? 그 많은 인류가? 비슷해요. 저 인디안들도 보면은 어머니 돼지요. 그러면 시가 있잖아요. 어머니 돼지를 함부로 하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그들은 다 어머니 돼지가 낳은 동포다. 생명의 동포다. 우리는 하나다. 이러면서 어떻게 어머니 이 땅을 우리 보고 팔라고 하느냐. 어머니를 어떻게 팔리는 거야. 양키들이 와서 땅 내놓으라 우리하고 흥정하자 이럴 때 어떻게 팔 수가 있냐 어머니를 이러는 이미지. 이게 고대의 인류족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인류가 이게 건방져져 갖고 인류가 자기 반성 없이 호모루렌스라고 그러죠. 이기적 인간중심주의, 번역하면 이기적 인간중심주의인 거예요. 이게 호모루렌스가. 그런 사고로서 이 지구를 보니까 아주 오만한 인간중심주의가 강해진 게 오늘날 서구 문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원론으로 나눠가지고 갈라치기 하면서 이때까지 계속 싸움을 걸어온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대지와 강은 평화의 이미지인 어머니 이미지에서 왔다. 이거는 고대 신석기 시대부터 형성된 이미지다. 이 얘기를 일단 먼저 해두고 가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근거를 댈게요. 여기 바로 나오네. 제가 이런 여신상인데요. 이 여신상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발칸 쪽에서 나온 것들도 많이 보고, 그리스 쪽에서 나왔던 것들도 많이, 그건 직접 가서 본 적도 있고 그렇고, 이거는 모스크바 박물관 갔을 적에 박물관에 갑자기 30개를 봤어요, 한꺼번에. 근데 이게 기원전 3000년, 4000년 전에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이때가 신석기 시대. 이때 신석기 시대에 여신 문화가 형성이 돼요. 여신 문명이. 그 여신 문명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나와요. 하나는 자기가 먹는 생활 속에서 이미 영성이 늘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냥할 때도 제사 지내고 사냥 나가고 사냥에서 돌아와서도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냥이 곧 제사인 시대예요. 밥이 곧 제사인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도 술토해 본 그릇이 보면 그 안에 제기이면서 생활 그릇이 같이 동시에 있어요. 이게 철기 시대 때는 이게 분리돼 버리거든요. 어떻게 제기에다 감히 밥그릇으로 사용하냐 이래갖고 이걸 분리해 버리는데 그 시절에는 생활 자체가 영성이고 어머니 이 대지를
신앙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발칸반도 이쪽의 다뉴브강 일대에 그 지역을 그 유적지를 발굴했던 인류학자, 여성 인류학자, 그리고 거기가 고향이었던 사람,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인류학을 전공을 했다가 다시 그 고향으로 가서 천리장목을 뚫고 70년대쯤 가서 답사를 한 거예요. 근데 다뉴브강 일대 수십 군데를 발굴을 했는데 그게 다 신석기 시대인데, 그 유적지에서 아까 한 것처럼 이 제기면서 생활용기가 같이 한 모양으로 나와 있는 그릇을 출토하게 됐고, 또 하나는 전쟁 때 쓰던 무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BC 5000년부터 1500년대까지 거의 그때에 걸친 건데, 요즘 분석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전쟁 때 쓰던 무기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장구한 평화의 시대였구나를 이제를 보고서에 써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철기가 안 나왔을 때니까. 네. 이 무기를 봐야 자기를 사냥하려고 하는 이제 근데 갖고 가는 무기들이잖아요. 뭐 나무나 돌도끼나 뭐 이런 걸로 썼고,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서로 그 풍요로운 땅에서, 그때는 농사도 채집 농사 수준의 농사일 때인데 뭐 서로 죽이고 죽고 뭐 할 필요가 있겠어요? 부족 중심의 시족, 좀 큰 부족 중심의 나라일 텐데, 그런 데 살았으니까 전쟁도 할 필요 없었던 시죠.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게, 출토를 해보니까 그곳에 곳곳에 다른 모양의 신상들이 나와요. 그게 여신이에요. 그게 이런 모양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들 곳곳에. 눈이 4개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초월적인 신성이 있다는 걸 표현을 해요. 어디를 가보면 또 이게 머리가 뿔 달리고 귀 달린 동물 얼굴에 여자 몸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여성은 아이를 낳아서 종족을 보존하고 첫 농사를 짓게 되니까는 소를 숭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 한 대는 경운기에 지금 몇 대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산의 신을 숭배하는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토템하고 여신하고 결합한 반인 반수 신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신을 각각 종족의 자기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의 신관하고 그 이후에 철기시대 신관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후대의 신관은 이게 밑갓이에요, 밑갓. 남신 중심이고 권력의 배후 세력이고 영성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내면 세계를 이때 권력자가 조종하거나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남신 중심의 사고인 거는 남권주의 지배 권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남신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작은 부족의 여신들은 다 소멸돼 가요. 수천 년에 걸쳐서. 그게 보면 그리스 신화에서도 나타나요. 초기에 데메테르니 헬라니 하는 여신들이 나중에는 그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농경신이었는데 나중에는 제우스의 첩이 되거나 뭐 이런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거 철기시대 때의 강력한 철권 통치에 들어가서 복속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의 작은 여신들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여러 큰 지역을 힘으로 제압을 하고 니네 신 일로 들어와라 이런 거거든요. 그리스 신화를 폄훼하려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신화학계에서 이미 정리된 얘기예요. 엘리아데라는 신화학자가 그리스 신화를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 신화가 읽혀 노래 불려졌던 대상들이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가는 용감한 장교들한테 불려졌던 서사시래요. 그리스 신화 내용들 보면 뭐 엄청나잖아요. 남성적인 근육에 숭상하고 뭐 힘의 원천이고 뭐 모든 전쟁의 신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권주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신으로 변질되어 온 거예요. 그 전에 신화 시대하고 다른 거죠. 이미 그러면서 신화 시대가 소멸됩니다. 신화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를 좀 걸치다가 철기 시대에 와서
소멸되면서 세계와 인간과의 관계를 그런 영원히 서로 평등하다가 하는 관계가 무너지고 영원히 세계나 신, 자연 다 같은 말인데 그것에 지배되는 관계, 서로 주종관계, 또는 상하관계로 바뀌어요. 이게 전설의 시대입니다. 이게 종교 시대입니다. 오늘날 종교를 그런 변화 속에서 태어난 인류사의 후대의 신앙이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됩니다. 이 인류를 통사로 우리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인류 역사를 우리는 너무 짧게 공부하는 거예요. 천기시대만 공부하고 있어. 길어봐야 2000년 역사. 그러나 인류 역사는 그렇게 짧은 게 아니고 그 이전에는 야만의 시대만이 있고 마는 게 아니에요. 60만 년의 역사. 그 중에서 2000년만 갖고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그전에는 바보들이에요. 그전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는 줄 아세요? 그전에 이미 은유의 문화가 다 만들어져서 인간의 기본 언어와 사유의 기본이 되고 있는 말들이 이미 형성이 돼요. 그때. 상징도 다 그때 형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불려지고 즐기고 있는 예술의 초기 형태도 다 그때 나와요. 그래서 모든 예술의 어머니는 신화 의례로부터 온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거기서 춤도 거기서 나오고 의례에서 나오고 그림도 상징에서 나오고 뭐 그 안에서 시도 거기서 시축에서 나오고 이러면서 있는 것들이 나중에는 이게 다 장르주의로 막 이렇게 흩어져 버리니까 이게 하나로 안 보일 뿐인데 이게 원래 고대의 축제에서 같이 불려지고 쓰여졌던 거다. 신을 찬양하고 지금 오늘의 기쁨을 함께 그래서 나누고 신에게 기쁨을 또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내세에 더 행복하기를 내세에 더 편안한 세계로 가기를 이런 걸 바라는 마음 이거는 뭐 고대나 지금이나 다 똑같거든요. 기본 틀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고대 인류가 다 이미 만들어 왔다. 다만 이것이 규모가 커지고 세계관이 바뀌었다. 신화 시대에서 전설의 시대로. 지금 오늘날에는 그러면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소설의 시대. 이 소설의 시대는 더 변하는 게 뭐냐면 자아와 세계 사이에서 헷갈려. 어떤 자아의 관점에서 막 세계를 보고 어떤 때는 세계의 관점에서 세상을 막 해석하고 막 글을 써나가. 이게 앞에 게 1인칭 소설이고 뒤에 게 3인칭 소설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관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달리 서술해 왔다. 그게 인류의 역사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 평화를 그러면 보는 이 눈도 그리고 평화에 대한 서술 체계도 그래서 그만큼 달라왔다. 다르게 봐왔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신 얘기로부터 거기까지 왔고요. 그러니까 평화란 그런 여신 문명의 형성과 함께 정주했던 모계 사회에서 형성된 문화다. 이게 평화 문화다. 그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다. 우리가 불을 펴놓고 어머니가 끓여준 밥을 앞에 두고 오손도손 나눠 먹었던 그 안온한 이 평화 마음. 이게 인류 DNA에 있어요. 예. 그때 남정네들은 전쟁하러 나가고 사냥하러 나가고 안 돌아온 사람 투생이에요. 그게 불안하니까 여인네들이 정주하면서 이제 당신 혼자 나갔다 와. 나는 여기서 애를 키우고 대대손손 이 애라도 보존해갖고 평화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절절했기 때문에 정주 문화의 시작은 여성들이 했다. 이거 뭐 인류학의 고전이에요. 제가 뻥 튀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평화라는 건 형성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걸 다시 한번 지금 와서 오늘날 반추해 보자는 것이죠. 예? 평화를 얘기하는데 지금 남자들이 떠들고 있잖아요. 예, 원래 근본이 여성한테서 문화에서 온 건데 오손도손 문화인데 뭐 쥐들끼리 전쟁해놓고 쥐들끼리 전쟁 멈추고 협정하자 그러는 걸 평화래. 이게 무슨 평화야? 이건 잠정적인 전쟁 금지일 뿐이지 이게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자꾸 이 근원에서부터 자꾸 평화를 다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이런 식의 이제 근대 국가주의 내에서의 평화관으로 계속 가면요, 계속 평화라는 이름을 앞으로는 내세우면서 뒤로는 전쟁이나 하고 약탈이나 하고 자원이나 착취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륙을 향한 평화의 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자원 약탈과 그야말로 이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과 이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와 이런 것들이 번번이 일어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근본적 평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숙제도 남아있다, 이걸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대륙에 가다가 만난 건데, 이건 토템 문화를 좀 보여주려고 한 건데, 이게 자세히 보면요, 이게 녹석이에요. 돌로 세운 이제 그 술록인데, 죽은 자들을 옛날에 앞에다가 녹석을 세워가지고 이게 영혼을 하늘로 보냈어요. 술록을 키우는 부족들이 그랬어요. 망구석 같은 건데, 거기 새긴 걸 보면은 나르는 술록이야. 하늘을 막 날아가. 그래갖고 제가 저기 유라시아 대장정 초기에 2005년제 할 때 제가 그 문장을 따다가 했잖아요. 그게 돌에 새겨져 있는 나르는 술록이에요. 그래서 술록의 뿔이 막 휘날리잖아. 막 휘날리면서 가는 거. 평생 술록과 벗하면서 살고, 술록의 고기를 먹고, 술록의 우유를 빨아먹고, 술록의 옷을 입고, 술록으로 집을 지어고 살았으니까, 뭐 술록과 뭐 거의 영혼의 그런 생활을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어서도 나는 술록을 타고 하늘로 간다, 이라는 문화를 갖고 있는 게 고대의 에벤키나 어엉크나 우리의 고대 자손이라고도 추정을 하는 주체역 교수의 이론인데, 저도 거기에 일정 동조를 하는 편인데, 그 문화권이 이 고대의 천선 문화예요. 하늘로 술록을 타고 내려왔으니까 하늘로 돌아간다. 나 돌아가리라 하는 게 이게 하늘로 술록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특히 술록이 북위 45도 이하로 안 내려와요. 위도. 추운 데서 이놈들이 이끼만 먹고 가기 때문에 얼음 캐면서 이끼만 먹어요. 그게 되게 좋아해요. 술록 이끼라고 있어요. 그것만 먹고 가기 때문에 그걸 쫓아다니는 게 그 술록 유목부족이에요. 그게 아직도 그쪽에 살고 있죠. 소수민족으로. 러시아에도 살고 있고, 몽골에도 살고 있고, 이 중국에도 살고 있어요. 중국 아래쪽은 이제 높은 산 위쪽에 살고 있죠.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그걸 어엉크라고 그러고, 이제 러시아에서는 에벤키라고 부르는데, 그 에벤키가 우리 조상일 것이다 라고 추정들을 해요. 일부가. 우리 술록과 관련이 깊습니다. 따지고 보면, 고대문화 보면. 고구려 여자, 술록 여자죠. 조선할 때 선자가 위에 이끼 2개만 피면 풀초자 2개를 떼서 그렇지, 그거 붙이면은 이끼선자예요. 이끼선자예요. 근데 어떻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술록이 잘 먹는 그거 이끼를 붙일 수 있냐? 이거 떼버리자. 이렇게 사대부들이 이거 창피하다 이러고 떼어나가고 다시 그냥 조선선자가 지금 신선선자가 됐지, 원래는 이끼선자. 어쨌든 그런 이 고대의 이 종족의 정체성 때문에 이름도 그렇게 붙였던 거다. 고구려나 고려나 다 마찬가지로. 이게 여기서도 보면 자기 정체성이 가장 이 토템 문화로 드러나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런 토템 문화적인 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름 아래. 토템이란 각 족종마다 특별히 혈연적인 인연이 깊다고 믿는 동식물에 대한 믿음. 구체성을 띠는 거예요. 자연이 지금 자연이나 뭐 우주나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숭배하고 뭐 그 질서를 따르자 그러잖아요. 고대에는 그 추상성보다 구체성 안에서 오히려 추상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대표적으로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그 동물에서 자연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자연성이 인간보다도 더 영험한 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숭배하고, 그 숲속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있는 호랑이가 살면 그걸 호랑이 토템을 갖게 되는 거. 그 숲에서
사냥하면서 낚시하면서 살던 그런 북방의 만주족이나 여진족이나 이런 쪽들은 또 곰을 숭배하게 되고, 우리는 뭐예요? 곰 토템과 호랑이 토템이 섞여 있어요. 사실은 한반도 쪽은 곰 토템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화 호랑이는 있어도 민화 곰은 없잖아요. 민화 곰은 없어요. 이게 이 호랑이 토템이 강한 나라이고, 북방 고조선이 발흥했던 그 지역에서 이제 곰이 이제 토템이 강했던 모양이에요. 호랑이 쪽보다. 그러니까 좀 더 우수하고 좀 센 그 참을성이 많은 부족을 택한 게 이 천선적인 그 당시에 우리 고조선의 단군 그게 이제 그걸 취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적은 부족에서 큰 부족과 이제 연대를 해서 이제 청동기 시대로 이제 진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작은 부족들은 그냥 막 맥히는 뭐 전쟁의 시대로 가니까 이제 국가 시대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그 과정이 그 신화로서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역사학자들 보면은 신화는 그 팩트도 아닌데 그거 황당무계한 얘기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해요. 근데 우리 같이 신화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문학과 이 팩트로 하고 있는 역사를 이거 막 뒤섞어서 보게 되고, 소설을 사실이 아니라고 막 무시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소설적인 상상력으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왔던 거가 신화고, 아까 팩트로서 자기 기록으로서 남기려고 하고 그랬던 것이 역사인 거예요. 근데 고대로 올라갈수록 기록이 별로 없잖아요. 문자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에 의존해서 역사를 추정해 보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화를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상하게도요, 신화는 구전 신화가 이 기록 신화보다도 더 오래되고 근원적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기록이라는 거는 철기시대 때 이후 문자가 생기면서 기록된 거고, 기록하는 자가 또 그 자기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지고 왜곡시켜서 쓰는 자에 의해서 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운문 신화가 오히려 산문 신화보다 더 오래된 경향이 더 많습니다. 종족이 함께 공동체에서 불려졌으므로. 그 산문 신화는 혼자서 막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전해지다 보면 막 지 구라가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변질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운문신화, 노래로 불려졌던 신화들은 오랫동안 공동체에서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니까 오래된 신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토템 문화가 일종의 자연신앙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게 토템 문화를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여진족의 조상 그림인데, 우리는 이러한 토템에서부터 왔다. 요게 그쪽의 용이에요. 근데 이 용이라는 거는 중국에서 뭐 자기네들이 화족들이 개발한 용도 있지만은 곳곳의 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 토템의 초월적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토템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걸 더 초월적으로 만들어서 지들이 막 날개를 붙여. 어떻게 보면 곰에다가 날개 붙인 용도 봤어요. 예. 네. 그런 줄 알아요? 예, 예. 그게 용이래, 거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용에 대한 관념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중국 애들이 이걸 완전히 황제율로 이렇게 정리한 것만 자꾸 보시면 안 돼. 그리고 그 용도 초기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건 정재석 교수가 한 말인데, 용의 가장 오래된 고대 이미지는 양쯔강의 악어에서 나왔대. 네? 악어. 양쯔강의 악어. 그렇게 초월적인 게 아니에요, 원래. 약간 지금 비슷하잖아요. 예? 예. 약간 거기다가 이제 뭐 구름 타놓고, 여기다가 뿔을 좀 달아가지고, 사슴 모양도 내고, 뭐 이런 게 차이가 나지. 이거 초월적인 동물에서 이제 그 토템 신앙들을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 그게 이제 그 종족의 정체성으로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템은 그 종족의 이름표가 돼요. 고대에는. 그래서 우리는 곰족이다. 우리는 호랑이족이다. 게르만은 늑대가. 여기서 우리는 나왔다. 여기서 나왔다라는 걸 설명해주는 가계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왔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저쪽 박물관 갈 때 가서 찍은 거예요. 저 하바롭 박물관에 가서, 하바롭스크. 그러니까 박물관 여행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렇게. 연해주에서 자동차로 달려가지고 저 하바롭스크로 가고, 하바롭스크에서 아무르강을 쭉 타고 그냥 자동차로만 달리면요, 자연과 소련이 만들어놓은 도시만 보여요. 그 전의 문화들은 다 어디 가지 없어. 그거를 살피지 않으면요, 우리 고대가 안 보여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가 그때 랠리 단장이라고 하는 권한으로 박물관이 있는 곳마다 수답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보고 가자. 그래서 다 봤는데 가는 곳마다 거기는 있는 거야. 이 우리 동이문화가 숨어있는 거예요. 장승도 봤고요, 소떼도 봤고요, 뭐 우리 토템 문화 같은 거 봤고요. 이걸 다 봤으니까 자신감이 안 쓰겠어요? 제가 아까 동평의 공부는 좀 다른 게 있다,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신감 생겨갖고 책으로만 공부한 게 아니라 답사로 확인했으니까 에이씨, 동이문명 갖고 신화 박물관을 하나 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박물관이 하나씩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아까 여신 문명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 나 이거 내 학설로 좀 주장하고 있는 건데, 장독 신화 얘기예요. 장독. 예. 장독을 이거 무슨 뭐 조선 말기 때나 아낙네들이 미신처럼 빌고 있는 거다, 이따위 소리는 이거 개나발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인류학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레비스트로스가 쓴 야생의 사고들을 보면은 고대 인류를 야만으로 봤던 근대적 사고를 다 깨뭉개요. 고대를 그냥 야만으로 본다? 천만의 말씀. 우리하고 사고의 패턴이 다른 거다. 지금 근대에 와서는 자연과 이 사회를 이 어떤 수리학적 개념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추정하지만, 고대에는 체험과 직관의 세계로 봤다. 그러면서 그 풍부한 은유의 문화를 만들었다. 그게 어찌 야만이냐? 야생의 사고라고 나는 부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포스트 모던 인문학, 21세기형 인문학이 열린 거예요. 다시 인간 중심적이고 이원론적인 세계관에서 깨버리기 시작한 거죠. 오늘날 신화학은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거를 대비해 본 거예요. 장독 신화라는 게 그냥 단순히 야만적이고 야생적 사고가, 이 야만적 사고가 아니구나. 이걸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제주도에서 장독을 한번 발견하고 깜짝 놀란 걸 봤어요. 박물관인데, 장독이 보통 우리 집집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소담하게 있는 걸 장독으로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을 장독인데, 마을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데, 그 장독이 또 향하고 있는 게 바다예요. 바다 앞에 그냥 딱하니 쫙 있는 장독인데, 그리고 마치 재단같이 서 있는데, 그거 보는 순간 마을 장독이 저렇게 크고 자연을 향해 있는 걸 보고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풍부한 해산물 갖고 젓갈 함께 부족은 만들었을 것이고, 그걸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해서 저렇게 재단에다가 숙성시키는 그 과정이, 자연의 섭리를 따르고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행위 그 자체를 신앙화한 거예요. 그 많은 부족들이 먹는 가장 소중한 음식물의 저장고인데 얼마나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한 이 자연이 숙성시켜주는 토템, 이제 자연물이 토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특별히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그 동식물의 토템, 그 토템 신앙에서 제례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장독의례예요. 그 장독의례가 마지막에는 마을도 쪼그라들고 그 집집마다 아낙네들이 이걸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집집마다 그 장독 안에서 자기 집안 잘 되고 새끼 잘 되길 바라고 남편 무사 귀환을 빌고 그랬던 거죠. 우리는 그런 이 토템 신앙에서 왔다. 이게 이제 왜 마을 신화가 이런 마을에 이렇게 깃들어 있는가를 내가 이 그림 도해로 그려놓은 거예요. 하도 신화미술관에서 이걸 입체적으로 설명하려니까 차라리 그리자 그래갖고 그래서 신화가 마을이 보면 대개가 앞내 뒷산이잖아요. 이 전형적인 마을 구조인데 이 안에 보면 당산목 신화, 이거는 자연을 대표하는 우주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당숲이라고 그래갖고 때로 있는
당나무가 있기도 해요. 자연을 대표하고 있는 토템인 거예요. 식물 토템이죠. 근데 물신화 있죠. 물과 산을 굉장히 숭배하잖아요. 옛날부터 어머니 마음, 어머니를 물로 은유하듯이. 그리고 산에는 나무꾼과 선녀, 우리 동네도 있어요. 선녀탕이. 이게 천선신화가 민관형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산림신화는 그 집집마다 있는 장독이라든가 부엌이라든가 집의 성주신이라든가 마당신이라든가 심지어는 장독 측간까지 다니면서 신성함을 확인하고 다니고, 여기서 큰 탈이 없이 우리 집안이 다 편안한 터가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례를 해요. 뭐가? 지신발비로. 이 지신발비가 일종의 이런 신성한 지대라는 걸 다시 확인하면서, 세속의 지대이지만 또한 신성한, 성속이 이려한 이런 이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마을인 것이죠. 평소에는 그냥 뭐 생활하는 똥고름 치고 뭐 애들 놀고 그러는 마당이지만 1년에 한 번씩 꼭 확인을 하는 게 지신발비인 거예요. 그게 정초에 하죠.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신성한 지대를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모아서 한꺼번에 한 군데다가 놓고 여긴 신성지대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기독교 문화, 서구 시오니즘 문화는 그렇게 발달한 거예요. 여기 성지는 여기 한 곳에다 모아. 도시야 가운데다. 그거 나머지는 속지야. 신이 다 창조했어. 이리고 신 앞에서 이제 기도하게 하면서 성속을 분리해 버리는 거죠. 쫙. 근데 원래 성속은 원래 이려하다고 보는 게 아시아적 세계관이에요. 그게 범신주의라고 그래, 그걸. 그럼 자, 이제 정리합시다. 3가지 다 얘기했습니다. 유라시아에 있어서 신화적 사고의 3가지 특징이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토테미즘이 강하다. 또 하나는 조상 숭배 문화가 강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과 내가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무라동포주의가 강하다. 이 3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안에 신성함을 깃들고 있어서 신성성, 영원성이 있다라고 보는 범신주의가 강해요. 그다음에 이 3가지, 4가지 특징을 우리가 유라시아에서 이해하고 갈 때만이 평화적인 교류가 가능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교류라는 건 문화다원주의가, 그래서 유라시아를 갈 적에는 반드시 준비하고 가야 된다. 남의 문화에 대한 존경 없이 거기 가갖고 우리 거 가서 성교만 하려고 들고 니네들은 악마라고 보고 악의 축이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전쟁하자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아닌 문화다원주의적 관점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거는 제 얘기도 아니고 이미 저희 유엔에서 이미 생태종 다양성을 20년 전에 선언했고요. 유네스코에서. 그거 이어서 바로 문화종 다양성 선언을 해요. 유엔에서. 그게 21세기의 인문 세계예요. 그 다음. 이것도 낙타. 이거 가다가 좋아서 내가 하나 찍은 건데, 2009년도에. 낙타나 술록을 보면 그래서 술록이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건지, 사람이 술록을 끌고 다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초기의 유목은 이렇게 동물들이 끌고 가요. 지가 먹이 찾아서 가는 대로 인간은 쫓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점점점 이제 양이나 뭐 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길들여진 이제 대규모의 축산 목축으로 바뀌죠. 이게 이제 고대의 축산하고 다른 거예요, 목축하고. 고대는 소형이에요. 이게 키울 수가 없었는데 이게 이렇게 목축으로 크게 유목을 하면서 생산력이 발전을 하면서 그 국력으로 이제 남의 나라 막 침략하고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런 것도 토템으로 제가 이거 연해주에 갔다가 말갈족 토템으로 제가 집에서 갖고 있는 가신인데 그걸 하나 제가 사진 찍어 왔던 거예요. 그 박물관에 또 있길래 내가 곰이에요. 곰의 발톱을 이제 목걸이로 걸었고, 여진족이나 말갈족은 이런 토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술록 토템인데 이거 하바르쿠스크 암각화에서 찍은 건데, 이 암각화에 나오는 이 술록의 이미지가 우리 쪽에 을주군 암각화 있죠? 그거랑 같아요, 문화권이 고대에는. 그러니까 이쪽에
북방 거기서부터 이 동해안을 타고 백두대간을 타고 이 남쪽 부산 이 일대까지 원래 고대는 같은 문화권이었어요. 그걸 예맹문화권이라고 그래요. 예맹문. 그러니까 이쪽에 서쪽, 태백 서쪽하고는 사실 문화가 달라요. 이게 생태적으로 좀 달라요. 데가 있어요. 이건 서쪽에서 나온 토템인데 난 이 조각을 보고 이게 BC 한 3000년 전 된 건데 이렇게 모던할 수가 있어요? 나 이거 나 원래 조각가예요, 전공이. 이 동물을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내가 기절했다니까. 이거 가서 또 보고 싶어요. 이거 터키에 가면은 박물관에 있어요. 앙카라 박물관에. 나 여기 가서 여신 시대의 그 문명을 고스란히 본 게 있었어요. 그거 보고 정말 전율했어요. 흙으로 빚었는데 이게 제기인 것 같으면서 생활용구인 거야. 물을 크게 담거나 이러는 거지. 우유를 담거나. 큰 거는 우리 항아리보다 더 커요. 그러면서 예술품이에요. 그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거야. 제기면서 생활용기면서 예술품이면서. 고대 아까 밥이 제사였다는 문화를 알겠죠? 이제 와서 뭔지. 이건 이쪽 인디안 문화 쪽인데 인디안 문화 쪽도 우리랑 비슷하다는 걸 같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토템성이 강해요. 여기도 조상 숭배 강하고 인간과 동물의 합치잖아요. 이런 형태의 반인반수가 신화 상징으로 많이 나오는데 서양에서는 동물이 결합하는 것을 후대에 점점 오면서 이게 철기시대 초기 형태에 나타나는 건데 악마로 축출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왜 기독교가 보면 용을 갖다가 막 이렇게 작살내고 막 이런 그림들 봤죠. 토템을 막 작살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는 건데 이쪽은 용인이 무슨 이제 동물들을 그렇게 작살내는 그림 고대 거 있나 보세요. 없어요. 오히려 동물과 인간을 합치시키면서 더 위대한 신성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고대 우리 동아시아나 아시아 쪽의 세계관이에요. 자연과 인간의 합의 사상이 그렇게 상징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곳곳에 보면 지금 보면 뭐 이상한 무슨 저런 동물 괴물 같은 게 있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게 세계관의 차이인 거야. 이쪽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합일 이것을 더 완벽한 세계로 본 거고 그쪽은 인간 중심주의가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림 세계에서도 상징에서도 그게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하버럽쿠스 박물관에서 제가 본 거예요. 이거 장승이잖아요. 우리 말갈족이나 여준족 같은 데 보면 장승이요 이렇게 칼을 들고 있어. 소떼는 뭐 거의 비슷한데 앞에 장승이 칼을 들고 있어. 공동체를 지키는 그냥 무사적인 그런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비슷하면서 좀 다른 측면도 이렇게 있습니다. 연해주의 우리 공동체 문화가 거기서도 이제 구현했던 정주 1세대 블라디보스토크의 전쟁 박물관에 가서 딱 이 사진을 발견하고 내가 찍어서 배포한 사람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동평에서 이거 누가 배포했는지 모르고 막 이렇게 알고 있죠. 이거 제가 그 조그만 사진이 하나 있는 걸 보고서는 그냥 흔들리는 뒷칼을 움직이지 않게 갖고 찍어서 만든 건데 이게 초기의 이 모습이에요. 가족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인이 지 아이들 이 잡아주고 있어, 저 엄마가. 예. 그리고 3대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할아버지에서부터 손자까지. 이게 초기 이민자의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귀한 사진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상 숭배 문화는 뭐 거기뿐만 여기도 우리 애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상 숭배 고사를 한번 지내본다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우리 조상 의례도 이렇게 우리식으로 제례를 만들어갖고 쓰면 되는 거예요. 내년에 뭐 3.1절 평화 제전을 한번 해보자고 지금 프로젝트 제안을 한다는데 거기에는 시간적 의례와 공간적인 제례가 더 완벽하게 우리가 갖춰지면은 그냥 멋있는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어느 거? 오른쪽. 두꺼비. 두꺼비도 이거 이제 토템 문화로 강했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 곳에서는 이 토템 숭배로 오랫동안 내려와요. 우리 동네도 보면 섬광이에요. 섬광이 두꺼비 섬자야. 두꺼비가 물을 좋아, 풍부한 물을 좋아 속에 살고 거기서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다산과 이 물을 상징해요. 그 토템 문화예요. 그리고 결국 제사의 목적은 뭐야 그래갖고 산자가 위안을 받는 거잖아요. 예, 예. 뭐 죽었는데 뭐 그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뭐 알지 못하지만 결국 자기가 위안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럼 오늘날 아까 3.1절에 7,000명? 몇 명이 죽었다고? 7만 명? 7,500명. 뭐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7,500만인데 500명인데 그걸 지금 그렇게 우리 동아시아가 뭐 조상 숭배가 강하다가 오는 문화가 내려오는데 아직까지 제사 한번 제대로 안 지낸 문화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 있어서 평화라는 것은 그래서 이 폭력과 전쟁 속에서 이 제국의 억압 속에서 희생되고 있는 우리 조상마저 외면하고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어요? 편안할 수 있어요? 아직 편안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은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는 것도 저 위대한 대지의 여신에게 다가가려면 아직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니네들 시련을 많이 주고 이 시련을 다 극복한다면 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찰하지 않고 지구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과연 이 인류는 편할 것 같아 라는 물음을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가장 시련을 많이 줌으로써 아까 얘기를 세 가지 했죠. 유라시아 신화적 사고의 특징, 자연의 신성한 힘, 토테미즘, 조상 숭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샤만하고 다니면서 확인한 것들 얘기해요. 이건 몽골 홉스콜 갔을 때 샤만하고 같이 대화하는데 보니까 우리 굿하고 구조적으로 다 같아요. 아, 샤머니즘 문화권이구나. 샤머니즘 문화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구나. 똑같이. 라는 걸 확인했던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바이칼 가서 2005년도에 가서 굿도 같이 해보고요. 우리 굿하고 거기 샤만들하고 같이 합굿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 여자들 같아요? 네, 브리아트 갔더니 갑자기 이쪽에서는 인종 청소를 해갖고 동쪽 끝에서는 없잖아요. 거의 아시아인들이. 거의 뭐 인종 박물관처럼 노랑머리에 키 큰, 코 큰 여자들이 많은데 그쪽 가니까 갑자기 한 60%가 아시아인들이 쫙 나오는데 반갑더라고요. 아, 이것도 제사로서 옛날에 한번 이건 이제 북에 나 유일하게 올라간 데가 금강산이야. 금강산 가갖고 통일 제례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노무현 정부 시절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통일회원도 가지고 가서 하자고 그러는 단체가 있어갖고 부천 시민단체랑 가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남북한에 만나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라. 무슨 그냥 어머니와 아들이 분단돼서 이별했다가 다시 만나는 마음으로 뭐요? 이래갖고 남북한이 남녘 북녘 사람들이 만나는 걸로 그린 게 통일회원도예요. 제가 통일을 주제로 해서 가장 호소력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게 그래도 내 그림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거 보면은 아까 뭐 장독비나리 얘기 이걸로 제가 유화를 한번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고구려도 영혼 문화이고요. 이게 샤머니즘 문화권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불교나 도교의 영향이가 아니라 거꾸로예요. 샤머니즘 군문화가 이 불교와 도교화된 거라. 도교 문화화되고 뭐 이런 거라. 그래서 이걸 보면은 샤머니즘 문화가 이제 보다 문명화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군문화가. 대륙의 영혼 문화가 여기서 많이 보이죠. 그러면은 요거 아까 그래서 이게 토템이라고 그랬죠. 이 뱀, 땅의 지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사람이 붙었죠. 반인 반수, 이 상징이 진화라고 그랬죠. 그게 하늘로 올라가서 해와 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어떤 초월적 힘이 안에 에너지가 있어요. 이거예요. 날개옷. 날개옷은 뭐예요? 천사, 신선, 선녀. 다 몇 산자의 사람이 몇 쓰죠? 이 선녀 문화예요. 신선 문화. 신선 문화를 갖고 있어서
우리의 신에 대한 존재는 신이면서 인간인 거예요. 신인간. 신선은 날개옷을 벗으면 인간인 거고 날개옷을 입으면 초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날개옷을 벗고 목욕하다가 잃어버려갖고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갖고 세속의 부인이 돼서 결혼해서 살잖아요. 그랬다가 하도 이상해서 남편한테 물어보니까는 그거 내가 값줬어. 그거 한번 보여줄래? 그래서 그럼 보고 한번 내가 맞나? 지금 뚱뚱해져갖고 입더니 홀라당에 애 데리고 올라가 버렸어. 이런 문화. 옷을 벗으면은 속인이 되고 입으면은 신선이 되는. 예, 이 천선족의 문화인데 이게 고대에는 새예요. 새를 통해서 메신저가 있어갖고 이 지상의 것을 천손의 조상으로 알리고 전달하고 그런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 이게 더 문명화되면서 옷이 된 거예요. 그 옷이 이거 날개의 옷을 입고 하는 게 신선 문화이다. 이게 고구려 문화의 백미다. 이걸 입은 자들이 문화영웅이에요. 이게 문화영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불을 만드는 사람, 네?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글씨를 쓰는 사람, 이런 그 당시에는 새로운 문명인들, 이런 문화영웅들을 찬미한 거예요. 문화영웅이라는 개념은 이제 인류학에서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저 연해주 가서 2003년도에 갔다가 고려인 강제 이주 그림을 하나 그린 건데 여기서도 느낀 게 아까 우리의 평화운동은 가족 공동체와 혈연 공동체 갖고 있는 본성적 성질과 그 다음에 그 아픔, 절절한 아픔과 그걸 승화시키려고 하는 감성과 그 다음에 그것을 역사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지성적 성찰과 이게 다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이때도 가졌어요. 자, 저는 다시 그 눈을 향해서 가끔가다 제 텅 빈 숲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 잘합니다. 지금도 어지러운 이 도시 세계에서 막 살다가 집에 가면 일단 숲속에 들어가고 싶은 유혹이 강해요. 제 작전 바로 뒤가 숲이니까 그냥 혹 들어가 버려요. 근원으로부터의 성찰이 뭔가라는 걸 숲에서 저는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숲을 찬미하는 그림을 그렸고요. 이거는 우리 김정은 국장하고 같이 DMZ 평화공원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 조각 갖고 설치 조각을 시청 앞에서 한 적이 있어요. 이거 평화제전을 할 적에도 한번 이걸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치 미술로 재미있을 거예요. DMZ를 뭐 크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녹슨 철조망으로 이렇게 쳐놓고 그 안에서 있는 생태 평화의 모습 보여주고 그 철조망에 찢겨진 우리 군복이나 철모나 이런 걸 되게 더 걸어놓고 거기서 새로운 상념에 젖어보는 거, 재미있는 재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재단이라는 건 별거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재단을 너무 엄숙주의로 생각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이거는 일본 애들도 여기 와서 평화운동하는 일본 애들인데 이게 자기 평화헌법 수호 이거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게 벌써 98년도가 99년도에 왔는데 99년도다. 워크나인이라고 그래갖고 이름 붙여갖고 왔는데 이 사람들의 화두가 뭔지 여기도 신화예요. 어머니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동해바다를 우리는 동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는 서쪽에 있잖아요. 저쪽 연해주에서는 남쪽에 있는 바다잖아요. 이건 뭐 국가의 관점에서 부르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도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것. 이미 우리보다는 더 빨리 신화적 사고로 평화를 사고하고 있어요. 이게 후기 산업사회에 생기는 일반적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늦는 거죠. 이게 뉴에이지 운동적 현상이죠. 요거 하나 보여줄게요. 요거는 유라시아 문화 다원주의가 이미 고려인들의 축제를 나우드가에서 봤을 적에 하고 있더라. 그때만 해도 50개 소수민족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 음식을 나눠 먹고 자기네 민속 의상을 입고 자기네 노래를 부르면서 초대를 하는 모습들. 그게 돌아가면서 민족마다 수십 개 종족이 해봐요.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랍니다. 그걸 하면서 하는 걸 보고 평화는 저렇게 다원주의적인 쪽으로 유라시아 평화는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다원주의,
인간의 이기적 사고에서부터 무라동포주의로 넘어가고 내 안의 평화, 내 안의 신성한 에너지 이런 것을 가질 때 요즘 뭐 사상 갖고도 용서하고 화해하자 뭐 치유하자 그러는데 이게 내 안에 평화로 완성되지 않으면 안 돼요. 지 속에 불이 붙어 있고 증오가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고 화해가 돼요. 이게 자기로부터 평화가 갖춰질 적에 사실 남을 평화로 인도할 수 있다. 이런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 에너지는 이게 도와준다. 고독, 방랑, 전사, 공동체, 순수주의, 마술사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시간 관계상 이거 오늘은 생략을 할게요. 이 얘기까지 가면 또 길어지는데 이게 우리 안에 에너지로 있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단계적으로 나와요. 이게 어릴 때, 그다음 방랑은 사춘기 때, 전사는 청년기 때, 공동체는 결혼 전후로 한 장년기 때, 순수주의자는 애들 다 키우고 나는 여인네들이 많죠. 나는 뭔가 다시 돌아보는 그 시절. 그리고 이 자기 안에 나오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앞에 자기의 아픔을 극복하면서 가는 신성한 힘으로 작용해요. 이 에너지가.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의 신화를 창조하고 가는 게 인간이에요. 제대로 자기 에너지를 다 쓰면.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이 저 사람 죽었을 때 자기 신화를 창조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마술사의 경지까지 간 사람이야. 이 에너지를 다 소화해서 그것을 이제 승화시키고 간 사람. 여기에는 이 원형의 에너지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화의 가치가 가장 강력하게 목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